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4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선거에서의 연이은 패배와 정부 여당의 뻔뻔한 논법에 답답하다 못해 억장이 많이들 무너지실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명쾌한 논리의 이론가로 유명한 우한기 선생의 제안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오프닝을 대신합니다. 우한기 선생의 글 제목은 이제는 저들이 설명하게 하라입니다. 진보 진영 쪽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본다. 진보 쪽은 대개 말이 많은 반면 보수 쪽은 단순 명쾌하다. 세금 도둑 같은 걸 딱 붙들고 보상금으로 인양하라로 거침없이 이어간다. 그러면 진보 쪽에서는 설명해야 한다. 세금으로 보상하는 게 전혀 아니다로 방향을 잡으니 구구절절 보상금 내역을 밝혀야 한다. 이게 보수 쪽의 작전이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 반복 주입한다. 설명은 당신들 비판하는 측이 하라는 거다. 길게 말하면 관심 있는 사람 말고는 대개 듣지 않는다. 중간에 잘리거나 꼬투리 잡히기 일수다. 이슈 선점이 왜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제는 저쪽이 설명하게 해야 한다. 경찰 차벽 위법이 폭력 시위 논란을 묻어버리는 걸 보았지 않은가. 돈 필요 없다, 진상조사나 제대로 하라는 세월호 가족들의 단호한 요구가 이만큼 끌어온 동력이기도 하다. 이처럼 반박은 되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변명하고 방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질문을 던집시다. 왜 경찰은 법을 안 지키나? 어르신들께 왜 약속대로 지급한 돈을 주지 않는가? 당신들은 왜 욕을 하는가? 당신은 왜 그날 팽목항에 갔지요?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바꿨다는 해수부의 시행령이 처음 것과 왜 똑같지요?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주장이어야 한다고 본다. 반대나 거부, 퇴진 같은 구호보다는 이제는 접근법을 바꿉시다. 지겹냐고? 지겹다. 무조건 진상조사. 성역 없이 수색하라. 그게 누가 되었든 간에. 우한기 선생의 제안에 대해 동의 여부는 청취자 여러분들 저마다 다르시겠지만 함께 생각해볼 거리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5월 4일 징검다리 연휴에 끼어 있어서 휴일 같은 월요일입니다. 물론 오늘 일하신 분들도 계셨겠죠. 이강윤의 오늘은 여전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4시 37분 들어가기 한 8초 전이군요.
네, 조금 전에 나온 세월호 관련 속보부터 말씀드리고 김효진 PD로부터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해수부의 세월호 특위 관련 시행령, 독소조항 가지고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 공무원 숫자, 축소 등 몇몇 가지에서 부분적 수정이 있었죠. 이것이 지금 차관회의에는 지난 30일 통과를 했고 며칠 후면은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세월호 특위가 정부안을 수용키로 방금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위는 조만간 정식 출범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진짜 인터뷰 시간에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물론 아직 유가족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과 약 60-70분 후에 공식 입장을 내놓으리라고 크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유경근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정부안을 특위가 수용키로 한 점 등등 포함해서 세월호 문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김효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 진행하시는 게 예. 입에 배서 네. 김효진 PD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이게 네. 자기가 자기 이름까지 소개를 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요즘 김효진 그러네요. PD가 예. 1인 4역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4.29 재보선 전패를 둘러싸고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예. 문재인 대표가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또는 그런 제스처라도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일종의 공세 같은 거 책임론이 네. 거세게 제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재보선 후 처음으로 열린 공개 지도부 회의죠.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광주 내려가기 전에 네. 이 서울에서 최고위를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선거 패인과 수습책을 둘러싼 이 개파간 온도차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충돌 양상이 빚어졌습니다. 네. 비주류로 분류되죠. 호남 출신이고요. 주승용 최고위원. 문재인 대표가 고강도 쇄신 의지를 드러내자마자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우리 모두 물러나지 않겠다면 최소한 패권 정치 청산 약속 등 구체적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면전에서 문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제가 사진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바로 옆자리던데. 예. 왜냐하면 주 의원이 2위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서열상. 네, 서열상 옆자리입니다. 네. 예. 패권 정치를 언급했습니다. 친노 패권 정치 얘기하는 거겠죠. 호남 출신으로 말씀드렸던 대로요. 김한길 전 대표의 최측근이죠. 주승용 최고위원. 당 대표가 되면 친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친노가 불이익을 받았느냐. 경쟁력 떨어지는 후보들을 내세워 야권 분열의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 높이면서요. 민심 봉합이 아니라 새 판을 짠다는 각오로 수술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재보선 패배 직후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지도부 인사들과 의원들의 만류로 일단 거취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네. 회의 분위기는 굳이 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정 연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는 이 회의 마치고 비행기 타고 광주로 내려갔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당 원로급들 사이에서도 문재인 대표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대철 이 새정치연합 상임고문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야당이 재보선에서 전패한 데 대해 정치인은 선거에 패배하면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갖춰야 좋다. 지금까지 보궐선거 패배한 대표분들인 김한길, 안철수, 손학규 등 다 물러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문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것이겠죠. 네. 정대철 고문은 이어서 시간이 짧아서 물러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긴 장래를 위해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총선이 1년 남짓 남았는데 문 대표가 물러나면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주변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건 사퇴를 안 하기 위한 핑계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의 전신이죠. 새천년 민주당에서 대표를 지냈던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도요. 재보선 이후 야당에게 있어서 선거 패배는 당대표의 사퇴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당연히 책임론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화갑 총재는 이어서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재보선 전패 책임이
본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으로 비춰져서 앞으로 당원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문 대표는 신당 창당의 동력을 스스로 제공한 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한화가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의 발언이 상당히 수위가 높고 예. 직공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 회의석상에서 한 말은 아니죠. 이건 바깥에서 한 네, 얘기들이죠. 밖에서 한 얘기. 예. 요즘 뭐 종편 출연도 많고 그러던데요. 예. 이렇게 지금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아니다. 문재인 대표를 뭐 책임지고 물러나라거나 그럴 일은 아니다. 이런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도부의 일원이죠. 추미애 최고위원 앞서 언급한 오늘 오전 회의석상에서 자괴감이 느껴진다. 개인 인터뷰가 아닌 이상 이러한 공개적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네. 주승용 최고위원의 말을 정면 반박한 것이겠죠. 추미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기계적 경선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우리 지지 세력은 2번을 찍겠지 하는 타성에 안주한 것이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추 최고위원은 그러면서도 결과를 놓고 너무 과한 평가를 하는 것 자체도 우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 최고위원은 또 기득권을 내려놓는 뼈아픈 혁신 없이 단순히 결속만 강요하는 건 통하지 않지만 서로 당신 먼저 하세요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무슨 계파가 있겠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네. 이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히려 진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선명한 야당의 깃발을 들 때라고 진단한 뒤에 지금 친노가 어떠니 호남이 어떠니 하는 남 탓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네. 유승희 최고위원은 사퇴만이 정답이라며 그렇게 한 게 맞지만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기회를 준다면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오영식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계파 논리로 접근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또다시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지금 4.29 재보선 결과를 놓고 2, 3년 전에 했던 얘기를 또다시 되풀이하면서 시간만 지지부진 보내고 개혁은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충분히 낳게 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아무래도 선거 끝나고 호남을 좀 다시 접근해야 되는 건 맞죠. 예. 그래서 광주를 찾은 문재인 대표, 일부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요. 예, 분위기가 흉흉했던 모양입니다. 문 대표 오늘 오후에 이 광주 공항에 도착한 뒤에 광주 서구 서창동 발산 마을회관과 서창 향토 문화마을, 또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 마지막으로 광주 방문했을 때 1박을 했던 풍암동 한 아파트 경로당에 들러서 이 선거에서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 유권자들에게 재보선 참패에 대한 성찰의 뜻을 밝히고 당 조영택 후보 지지자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항에는요, 문 대표를 맞으려는 새정치연합 광주시당 관계자 외에 새정치연합의 개혁을 바라는 시민 회원 20명이 나와서 문 대표의 광주 방문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때는 1박 2일 일정 등 6번이나 다녀갔던 광주를 이번에는 겨우 2-3시간 남짓 방문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의 인사를 하고 곧바로 귀경한다면서 광주 방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들은 또 호남 지역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이용해온 새정치연합의 정치 행태를 방치할 경우 2017년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단체는 또 문 대표는 광주 방문에 앞서서 이번 선거 패배에 따른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서다. 진정성 없는 문 대표의 광주 방문을 반대한다고 항의했습니다. 네, 특별한 이런 입장 표명 외에 특별한 마찰이나 충돌 이런 건 없었고요. 예, 그런 소식은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다른 얘기 하나 들어보죠. 이것도 정치적 쟁점으로 곧 발화되기 직전인 것 같은데. 예. 공무원연금 수령액 인하와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을 주고받기 한 여야 간 협상 결과를 놓고 외견상으로 불거졌던 새누리당과 청와대 간의 불협화음이 일단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인데 네. 야당하고는 꼭 그렇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청와대
지난 2일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서 절감한 재원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쓰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서 월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비판했었죠. 네. 그렇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순방 귀국 일주일 만에 처음 나온 공식 석상 수석 비서관 회의였죠. 네. 이 자리에서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성격의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서 여야가 당초 약속한 합의 시한을 지킨 데 대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첫날 반응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뭇 다릅니다. 네. 예. 이 친박 좌장격이죠. 서청원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마지막 쟁점을 합의하면서 최고위원들하고 상의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쉽다, 매끄럽지 못했다 이 정도의 표현으로 유감을 표했을 뿐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정면 비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서청원 최고위원은 비판할 거 있으면 대놓고 그 자리에서 싸우는 그렇죠. 성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청와대 발언 수위 보고 자기도 적당히 그렇죠. 거기에 튜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들면서 해명을 하고 비공개 석상에서 최고위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이 불만을 일단 잠재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연금 문제로 당청이 격하게 대립하는 일은 일단 없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월권이다 그러면서 법리적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면은 여야 합의안 자체가 법리적으로 무력화되는 가능성도 일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향후 정치 일정 같은 거 감안하면서 지금은 세게 몰아붙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청와대나 친박계들이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어쨌거나 이것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는 듯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불씨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이 참여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 추진했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예. 이번 합의안 낙제는 아니다. 음흠. 한 6, 70점 주겠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그 깐깐한 양반이 생각보단 점수를 잘 줬군요. 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거 지금 몇 달째 표류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더 이상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곧 직권상정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뜻인가 봐요. 네, 그런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정 의장 오늘 국회에서요.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 박완주 원내대변인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오는 13일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합의를 해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죠.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화와 타협이 없던 의회가 타협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13일에 열어서 이것을 상정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여야 합의를 가져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예. 그는 정 의장은 삼권 분립에서 입법부 결정을 행정부가 존중해야 하고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존중해줘야 하고 3부가 이 각 부가 예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입법부가 청문회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4월 국회에서 결론 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또 대법관 한 사람이 계속 결원이 돼서 거의 80일쯤 공백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 국민들의 불이익을 감안해서 볼 때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결심을 한 건 아니지만 이 문제는 두 분이 마무리하고 4월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정 의장이 말한 두 분은 이제 여야 원내대표를 말하는 것일 텐데 네. 5월 7일 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대표를 새로 뽑지 않습니까? 경선하죠. 네, 그러면 지금 우윤근 원내대표가 일할 수 있는 날은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니까 쉬는 거고 네. 딱 5월 6일 하루인데 네. 물러가기 하루 전에 이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거고 새로 들어설 원내대표한테 네. 하는 게 마땅할 텐데 이게 참- 원포인트 본회의를 13일 지금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로 들어올 원내대표도 뭐 한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는. 그러니까 이거 타이밍상 조금 이해 안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예.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고. 자,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김효진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4시 54분 막 되어갑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들으실 시간이죠. 헤어룸 자산 컨설팅의 오진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징검다리 연휴인데 이강윤의 오늘은 생방송을 하니까 또 어디도 가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스튜디오로 나오셨군요. 그 가족들한테 원성은 안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내일 어린이날 놀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 어린이날 방송분은 조금 전에 녹음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뉴스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조금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 이거 이제 5월 2일 협상 시한은 지키게 된 셈이 됐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무려 1년 2개월 만에 최종 타결됐어요. 그래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지금 여야 입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연금 최종 개혁안은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여율은 그 정부가 똑같은 돈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 기여율은 현행 14%에서 18%로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용어가 조금 딱딱한데 물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여율이라는 거는 그 월급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을 위해서 내는 돈 그걸 네, 말하는 실제 거죠. 실제 내는 돈입니다. 네. 이 연금 얘기하면은 실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데 소득 대체율, 기여율, 뭐 지급률 이런 말이 참 어려워서 용어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좀 짤막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공무원들이 30% 정도 더 내고 그 10% 정도 연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중요한 것은 공무원 퇴직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 상한액은 1.8배에서 1.6배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액도 향후 5년간은 동결하기로 하는 등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보험료 최대 납부 기간은 36년으로 지금보다 3년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퇴직 수당은 민간 대비 40% 수준에서 현행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 연금 개시 시점을 즉 연금을 주기 시작하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늦춘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정년퇴직 나이까지 아직 이번에 조정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년퇴직 나이는 현재는 그대로 두고 네. 다만 연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늦춘 거죠? 방금 우리 오 대표가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정년퇴직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공식적으로 늦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려고요. 예. 그렇죠? 그것은 안 된 건데. 근데 선진국에서는 그 연금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면은 퇴직 연령도 자동으로 했는데 네. 이게 안 된다면은 5년 동안은 그 소득이 우리는 아직 그게 아마 자동 연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공무원들의 정년퇴직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공식적으로 늦춰지는 것은 굉장히 큰 뉴스인데 그것의 필요성을 여당,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강조를 했던 거고 이번 합의안에 그것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죠. 그게 만약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는데 예. 그 사실관계는 좀 분명히 해둬야 청취자분들께서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예. 계속하시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무원 및 교원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기구를 정부에 설치해서 6개월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마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겠죠. 정년퇴직 시점을 늦추는 것은 몇 차례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그것까지 타결된 건 아마 아닐 겁니다. 자,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여야 그리고 공무원 노조 그다음에 청와대 각각 어떤 반응들인가요? 예, 협상을 했던 여야 대표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국민적 대합의를 이루었다고 김무성 대표는 얘기했고 4대 공공개혁도 국민 대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표시했고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일반 국민들의 공적 연금을 크게 강화해서 50%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구조개혁들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전국 공무원 노조는 계약안이라고 하면서 네.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지급률 단계적 삭감안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최초에는 월권이다 이러면서 이번 여야 합의안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더니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 들으셨다시피 일단은 더 이상의 공격적인 자세는 지양하고 시한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 관련 부분은 좀 더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런 정도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고 이것을 9월 정기국회 때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자. 지금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인다는 얘기는 현재는 평생 받는 돈의 한 40%쯤을 국민연금으로 받는데 이것을 10%포인트 올려서 평생 받았던 게 말하자면 3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자. 지금 이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28년까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이 40%에서 50% 올리자고 하는 게 여야 합의입니다. 지금 약간의 이견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9월까지 이런 논의들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이 46%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70%, 60%, 46%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최종적으로 40%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것이 40년 가입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0년 가입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질소득 대체율이 20%밖에 되지 않아서 대부분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참여연대라든지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네, 네. 분위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의미 있는 결정이다. 지금 네. 이런 반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돈 연금, 쌈짓돈 연금 이런 비아냥을 들어왔는데 명목 소득 대체율 참 용어들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나 밥만 먹고 나서 눈만 뜨면 이거 보는 사람들에게야 편한 얘기겠지만 국민연금은 정말 모든 국민의 것인데 이렇게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좀 쉬운 말로 개발해도 좋을 텐데 어쨌거나 소득 대체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높임으로써 연금으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고 실은 이게 재정 형편이 허락한다면 이게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만 가지고도 살 수 있게 해야 노후의 안정적 삶이 보장이 되는 건데 이번에 어쨌거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국민연금의 이 부분을 높이기로 한 것은 전체 복지 차원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다. 그런데 재정 마련 및 후세대들에게 부담을 좀 더 지운 꼴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겠죠. 자,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절반에 이르는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긴 한데 정부가 마땅치 않아 하는 이유 뭘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6.6%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야당은 9%에서 보험료율을 10%로 인상하면 명목소득 대체율을 50%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서는 4가지 정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보험료를 인상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개혁하는 일인데 여기서 전문가위원회를 대폭 확대하고 해외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연금의 연금의 수익률을 대폭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절간분 66조 원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분이 소폭 확대된다면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50%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언론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5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네 번째로 든 국가재정 지원 확대인데 재정에서 지원을 얼마만큼 확대해 줄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것이고 재정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국민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잘 정교하게 해야 한다. 이 점에서 지금 논점이 형성될 겁니다. 네. 50% 아니라 재정이 허락하면 60%, 70%까지도 당연히 올려야 하는 것이죠. 원래 70%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린 노인 빈곤율뿐만이 아니고 은퇴하면은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벌었던 것에 그걸 이제 평균 소득을 내는 거죠. 신입사원 때는 조금 받았을 것이고 퇴직할 때는 좀 더 많이 받았을 텐데 그것을 생애 평균 전체 소득을 평균화시켜서 이를테면 5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명목소득 대체율을 70%로 하면 350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들 다 성장시키고 집도 조그만 것으로 바꾸고 노후 생활 유지하는데 500만 원 벌던 사람이 350만 원 정도면 이렇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게 40%인데 요번에 50%로 올린 거잖아요. 예. 네. 아무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지금 생산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후세대들에게도 부담이 일정 부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있죠. 네, 이게 정기국회 때 제대로 잘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또 여당에서 뭔가 입장을 바꾸거나 그러면 다시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이 미리부터 여야 합의한 대로 9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미리 대못을 쾅쾅 박는 그런 기자회견 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이게 백수호 파문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던데, 이른바 코스닥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죠. 내추럴 엔도텍. 그 회사 파문으로 빚어진 여파인데 코스닥 시장을 보니까 버블이 아주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짜 백수 사건으로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원에 달했던 내추럴 엔도텍이 7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상장 폐지 우려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 헬스케어, 화장품 등 주가가 과열된 종목들의 투자에 굉장히 주의가 요망되고 굉장히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상위 10대 종목의 그 PSR은 1.8배고 코스닥의 10대 종목 PSR은 13.3배인데 이 PSR은 그 시가총액이 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13.3배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예. PSR이라는 게 주가 매출액 배율이라는 얘기죠? 예,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고 버블 때나 쓰는 2000년 IT 버블 때나 네. 그 PSR 쓰는 용어인데 이 주가 매출액 배율이란 말도 사실 좀 어려운데 경제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주식의 시가총액이 매출액의 몇 배인가 하는 것이 PSR인데요.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데 이번에 쓴 것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시가총액이 순이익의 몇 배인가 그래서 PER, 주가 수익 비율, PER을 주로 씁니다. 또는 PBR이라 그래서 그 순자산의 몇 배인가 예. 이런 걸 쓰죠. 어쨌거나 매출액, 돈은 얼마를 벌고 있는데 주가는 얼마에 형성되고 있는가 그것을 비교해서 따져보는 거죠? 예, 그게 PER인데 그게 아니고 네. 매출액의 몇 배인가로 나오기 때문에 PSR은 예, 순이익률이 자리한 10%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지 주가 수익 비율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내추럴 엔도텍인지 가짜 백수호 때문인지 아무튼 식약청하고 시끄러운데 이게 정말 이걸 먹으면 흰머리가 검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백수호는 좋은데 이업 우피소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복용해서 간 수치가 올라갔다는 그런 제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 절반이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상태이고 퇴직연금까지 동시에 가입한 사람은 전체 국민의 5분의 1,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에 불과하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2세에서 64세 인구 중에 51%,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들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만 가입한 사람이 29%,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입한 사람이 21%에 불과했습니다. 소득 대체율도 45%에 현재 불과하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의 60%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는 퇴직연금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실시하고 있고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절반 정도밖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군요. 의외로 굉장히 낮습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상품 투자 한도를 현행 40%에서 70%까지 높여줄 예정이라고요? 그러면은 수익은 좀 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금융 상품의 위험과 수익은 이제 비례 관계가 되는데 지금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한도가 40%인데 이것을 70%로 올려서 좀 더 공격적인 사람들은 수익률 제고에 힘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네. 이 조치를 한 이유가 금리가 지금 1%대로 내려와서 실질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아하. 더군다나 심각한 얘기는 현재 40%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의 편입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위주로 투자를 하니까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극단적으로 너무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낮아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퇴직할 때 이 퇴직금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네. 그 1% 저금리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안전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 나중에 노후가 빈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알겠는데 네. 조금 높은 수익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주식시장이 아주 안 좋아지면 거기에서도 또 손실이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그 위험도에 따라서 각자 선택은 달라지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고금리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최근 5년 수익률에서 주식형은 37%를 기록했는데 채권형은 2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수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개별 판단에 따라야 하는 문제겠죠. 누가 뭐 이렇게 책임져 줄 수 없는 거니까 주식 투자를 늘려라 이런 말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거나 금리가 1%대로 낮아지니까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것 같군요. 자, 노동시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경력직 뽑는 것만 선호해서 신입사원들이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예,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1, 4분기 채용 공고 83만 건을 분석했을 때 경력직만 채용하는 공고가 전체 25%를 차지했고 신입만 채용하는 공고는 5%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경력 무관이 48%, 신입과 경력을 동시에 채용하는 공고 21%인데 전체적으로 경력직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경력 무관하다. 이것도 48%가 되긴 하는군요. 자, 어떤 업종에서 특히 경력직을 선호합니까? 예, 아무래도 IT 웹 쪽이 많고요. 그리고 건설업과 제조 화학 쪽이 경력 채용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직종별로는 IT 인터넷이 절반 이상 52% 경력직으로만 뽑았고요. 그리고 디자인 계통이 43%, 전문직이 34%, 건설업종이 34%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오진근 헤어룸 자산 컨설팅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5시 17분 막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진짜 인터뷰는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입니다. 해수부의 부분 손질된 시행령 개정안을 세월호 특위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결정을 내렸고요. 이 관련해서 유경근 집행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꼭 이 건 관련해서가 아니더라도 4.16 가족분들 그리고 집행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거나 질문 있으시면 샵 인터뷰라고 해서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휴일 같은 근무일 월요일이죠. 5월 4일. 아마 많이들 여러 가지 행사나 가족들 모임 이런 것들로 평소보다는 조금 게시판도 한산하리라. 그리고 실시간 청취도 좀 줄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게시판을 좀 보겠습니다. 윤영로 전 외환은행장이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으로 영입됐다고 합니다. 외환은행장 땐 론스타 잔재 청산을 외치더니 말이죠. 네, 그렇죠. 이 전관 예우성입니다. 이거 역시 은행장 윤영로 이 사람 경제 고위 관료 출신이고요. 은행장을 역임했고 이번에 이제 로펌으로 갔는데. 외환은행은 론스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던 그런 은행이죠. 거기서는 론스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론스타 관련 소송을 다 비공개로 하고 있어서 경제 관련 단체들, 특히 시민단체, 참여연대나 경실련에서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부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런 거 소상히 알아야겠다. 그런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죠. 교묘한 타이밍에 또 이런 인사가 일어나는군요. 카피레프트 21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는 지금 시리즈로 1, 2, 3 번호를 붙여가면서 문재인 대표와 야당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주 길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1, 2, 3으로 올리고 계시는 것만 봤는데 이걸 제가 다 읽긴 그렇고 빨리 읽으면서 요점을 간파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고 일단은 지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긴 글 이렇게 정력적으로 써주시는 점은 일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카피레프트 21님. 사랑의 7시간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은 이번 재보선엔 결과의 참혹함보다 주승용, 한화갑, 정대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정치를 하겠다고 남아있는 사실이 더 참담하고 절망스럽다. 국민은 다 안다. 누가 수준 미달이고 함량 미달인지 자기 성찰과 희생이 없는 정치 장사꾼인지를 다 안다. 이러면서 재보선 패배의 원인과 수습 방안을 놓고 새정년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란에 가까운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짖는 본인의 견해를 주셨습니다. 점 3개 쓰시는 분, 이런 분들은 참 닉네임 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대응도 참 깝깝하다. 주승용 최고위원이 다른 자리에서도 아니고 면전에서 대놓고 하극상을 했는데 즉각적으로 격한 단어를 써서 따끔하게 혼내주든가 주의를 주든가 해야죠. 사람이 저렇게 좋아서야 에휴. 계속 저런 식이니 여기저기서 만만하게 보고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조롱하고 호구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글쎄요. 그게 하극상인지 자유로운 의사 표명인데 조금 도를 넘었는지 이거 가지고도 또 논란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제가 그 회의 전체를 다 지켜본 건 아니고 보도된 그 발언 대목들만 지금 접하고 있는데 대표가 또 최고위원이 좀 뭐라고 했다고 즉각적으로 격하게 써서 혼내거나 주의를 주든가 그것도 또
과연 그럼 민주적이냐? 또 이런 반론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뭐 특별한 이 댓글을 남기신 분의 견해를 반박하거나 이러지 않은 게 아니고 양면성이 있으니까 좀 성에는 차지 않으시더라도 근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당이 분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표가 자, 오늘은 선거 직후에 열린 첫 번째 위고하니까 각자 모두 인사말 정도는 공개로 하고 기자들은 좀 나가달라고 한 다음에 비공개 회의로 바꿔서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기탄 없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뭐 기술적인 대처 방안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모든 회의에서 일단은 백화제방식으로 다들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꼭 하극상이라고 제가 뭐 주승용 의원의 견해에 찬동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 하극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대응 방식에 뭐 문재인 대표만 잘못했던 건 아니고 어쨌거나 야당이 선거에 졌으면 반성하고 돌아보고 뭘 잘못했고 다음번에는 그 실수를 재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하게 기탄 없이 얘기들이 오가야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시시콜콜 보도가 되고 하면 또 먹잇감이 되고 내분 양상으로 왜곡 보도될 수 있고 하니까 비공개로 돌리고서 얘기를 하는 것도 방안이었겠다. 토론은 격렬하게, 결론은 분명히 내면 그것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최대주의를 중시하다가 조그만 견해 차이로 분열하고 또 분열하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 이런 것을 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봐와야 하는지, 이런 것도 문제겠죠. 쿠루루님, 호남당인지 뭔지 나가서 따로 살림 차려라. 민주진영에 기생하지 말고 김대중 대통령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누구한테 총질인가. 이런 얘기 하셨고요. 카피레프트 21님, 이강윤 앵커님 생각을 묻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친 DJ, 친노, 친문이지만 그것을 넘어 다음 대선에 제대로 된 야권이 정권을 잡기를 무엇보다 바라는 사람입니다. 재보선 다음 날 조선일보의 일면은 문재인 전패라고 뽑았고 당 내부에 문재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상했듯이. 그런 공세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무언가를 이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재보선의 4대0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재보선에서 보여진 새정치연합의 문제를 문재인이 이미 수술을 진행하고 있어야 했고 어떻게 수술을 할지에 대해 이제는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정치연합의 계파 갈등을 통합할 수 있을까요? 절대 통합될 수 없어 보이는 각 계파 간 갈등과 분열의 수위. 결론적으로 계파의 갈등과 분열이 선거 국면에서만이라도 통합되지 않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부재이고 김대중 노무현만한 리더십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계파 갈등의 기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일부 동교동계 중심으로 노무현 흔들기부터 갈등의 씨앗이 생겨났고 대북 송금 비자금 조사 문제와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분열에서 만들어진 호남 진영 입장에서의 배신감, 탄핵에 동조했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분노, 노무현 대통령 집권 후반기 정동영의 탈 노무현에 대한 갈등,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서거로 인해 다시 뭉치는 듯 했으나 오히려 두 전직 대통령 서거 이후 더 다양하게 분화되는 계파들의 갈등 양상과 그 깊이는 김대중 노무현만큼 정치 아우라가 강하지 않은 문재인이 통합 또는 정리해내기에는 다음 총선이나 대선까지는 역부족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새정년 내 친노 및 진보 개혁 그룹들이 진보 진영과의 정계 재편을 통해서 동교동계, 안철수계, 손학규계와 결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선이 그나마 1년 정도 남은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라고 본인의 정치적 주장을 펴셨습니다. 일단 굉장히 긴 글 감사드리고요. 2번과 3번 글은 제가 언급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야당, 제1야당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집약해냈고 역사적으로도 정리를 최근 10여 년 이래의 역사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신 것으로 봅니다. 저의 사견을 묻는 형식의 글을 올리셨지만 실은 워낙 정치적 분석을 탁월하게 해내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저의 답이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말할 수 있겠죠. 누가 정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일사불란한 대오와 단결된 힘, 분명한 노선을 위해서 새정년 내 친노 및 진보 개혁 그룹들이 진보 진영과의 정계 재편을 통해서 뭉치고 동교동계나 안철수계, 손학규계와는 떨어져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게 지금 하고 싶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른 야권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그 정도는 감내하자,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문재인 대표가 28 전당대회 앞두고 그랬죠.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하겠다. 그 말은 인테리어만 바꾸는 게 아니고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수준으로 당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취임 후 80일 정도가 지났고요. 석 달 만에 그런 걸 다 하리라고 기대했던 건 물론 아닙니다. 취임 80일쯤을 맞아서 치러진 재보선이었는데 굉장히 선거 규모는 4석이었지만 성격이 굉장히 커졌죠. 성격이 바뀌고 커졌기 때문에 패배의 충격도 큰 거고, 그래서 이제 급기야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몇몇 방송 토론에서도 나가서 얘기를 드린 바 있지만, 문재인 대표가 됐건 이재인이건 노무현이건 김대중이건 누가 살아 돌아와서 80일 만에 당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은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다만 문 대표 본인도 말했다시피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하겠다고 했으면 80일 동안에 허물 것은 허물었어야죠. 재건축을 하려면 일단 허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허물고 주춧돌만 남겨오고 이 주춧돌을 계속 써도 좋은지 어쩐지 검토는 이미 그 정도는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80일 만에 재건축을 못 해냈다고 누가 야단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완전히 허물었는가, 완전히 해체했는가, 그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 점은 문재인 대표를 포함해서 모두 다 한번 겸허하게 자문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교동계와 그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또는 물과 기름처럼 합쳐질 수 없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켰던 것도 동교동계 그 야권과 협업 속에서 이루어졌고, 오히려 충청도 DJP 연합을 통해서 정권을 만든 바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리더십이지, 동교동계와 친노는 얼음과 재, 빙탄, 불상용 이런 말 있죠? 얼음과 재는 서로 화합할 수 없고 서로 용서가 안 된다. 물과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니까 헤어져야 한다. 저는 자꾸만 그렇게 교집합을 나누는 소집합주의로 나가면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 리더십을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울 거냐? 그건 아니겠죠. 문재인은 자기만의 리더십을 보여야 대통령 자격이 생기는 걸 겁니다. 획득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노무현이 그랬듯이, 김대중이 그랬듯이. 노무현의 친구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재인 분명히 공로도 있고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언제까지나 노무현에게 업혀갈 수는 없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만이 보여줘야 하는 게 있고 옆에서 또 기꺼이 도와주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도움을 받을 가망성 있고 유력한 지도자로 올라서기까지는 본인 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문재인이건 박재인이건 김재인이건 그 누구건 자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자, 저는 이러합니다. 이러니 저 중심을 한번 모아보십시다. 그게 후보 선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선생님의 이 고견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문재인 대표님 속 시원하게 새정년을 버리세요.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 당은 서로 끌어내리기 바쁜 당입니다. 우기님의 견해입니다. 비슷한 견해신 것 같은데 이렇더라도 재건축을 해내는 것 그것이 또 문재인 대표에게 요구되는 바이기도 할 겁니다. 자, 우리끼리 이렇게 쟁론하면서 분열적 쟁론으로는 가지 마십시다. 백화제방식 논의의 일부라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네, 아주 오늘 휴일 같은 평일이긴 한데 문재인을 정점으로 한 당 내분 사태처럼 비춰지니까 그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아주 격렬한 견해가 오가고 있습니다. 일단 토론 게시판은 활발해서 좋다는 말씀 올립니다. 하늘이 좋다님 하나만 보죠. 또 비상대책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주승용 의원이 광주 지역 담당이었다는데 그러면 자기는 최선을 다했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하셨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형편이 되면 한 번 더 보겠고요. 진짜 인터뷰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집행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냐고 묻는 게 참 죄송합니다. 안녕치 못하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일단 그렇게. 예, 그냥 의례적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속보 조금 전에 나온 약 한 40-50분 전에 나온 속보 이미 들으셨으리라고 보는데요. 세월호 특위에서 해수부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보도에 나온 내용이 정확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예, 결과적으로 수용이라고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네. 정확하게, 아시는 대로 그 내용을 창정을 해서 수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기본 입장은,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 이 정도로 그럼 해둘까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시행령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네네. 너무 복잡한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전에 저희 가족들한테 어떤 의미에서인지를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서. 네. 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의지나 계획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속 또 행동을 해나가고, 저는 저희대로 네. 열심히 할 일들을 해나가고, 이런 게 좀 봐주시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고, 그래서 특위가 이제 뼈대는 간추렸는데 정식 출범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특위 활동이 지금 1년에 넉 달이 다 지나가도록 한 발자국도 못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시간을 허비할 수도 없어서 일단은 특위 정상 가동 쪽에 조금은 무게를 둔 것이 아닌가. 네.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들 판단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특위와
4.16 가족협의회 사이에 최소한의 의견 교환, 입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설명은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 과정은 좀 있었고요. 네, 완전히 동의한 건 아니지만 특위는 특위대로 할 일이 있고 가족들 세월호 가족들 모임인 4.16 가족 협의회는 또 나름대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특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예, 뭐 정확하게 제 표현대로 하면 이제 특별조사위원회 생명력은 독립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조사 대상인 정부로부터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해라 말아라 하는 건 사실 저희 가족들한테 명령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의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방향을 잡느냐를 이제 보시면 네. 어떤 의견을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기구인 특위에 대해서 유가족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세월호 가족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죠. 세월호 모든 가족분들이 존중하고 겸허히 존중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겠다. 더 이상 뭐 이렇게 간섭하는 듯이 보이는 것마저도 단호히 거부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내느냐, 그 내실 있는 컨텐츠, 조사 활동, 그다음에 규명, 그동안 제기되었던 합리적 의문들에 대해서 특위가 하나씩 무슨 답을 만들어 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며칠 전 5월 1일 집회에서 우리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연설하시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당일날 무슨 사정이 있어서 현장에는 가질 못했고요. 방송 때문에.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 드리는 소프트한 질문인데요. 건강한 의식을 가진, 그리고 딸을 예뻐하고 자기 생업에 그 중소기업을 이렇게 경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한 사나이를 50을 눈앞에 둔 사나이를 왜 이런 투사로 만들고 왜 이런 연설가로 만드는가, 이 정부가. 참 그 점에서 좀 그랬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전명선 위원장 그리고 유경근 집행위원장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시위 진압 양상을 보면 마치 그냥 그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산자가 문상 가서 취하는 예의를 벗어나서 무슨 열혈 시위대 또는 극렬 시위대 폭도 진압하듯이 하고 있고 아주 거칠거든요. 그 뭐 캡사이신에다가 물대포에다가 그걸 막 섞어서 뿌리고 하는데 뭐 그냥 그 심정을 여쭤보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일 것 같고, 그런 정부에 대해서 공식적인 경고나 항의를 하실 게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주로 논란이 많이 됐던 것이 우선 첫 번째가 차벽이었죠.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물대포, 캡사이신, 그리고 제일 나중에는 이 체류액이 들어가 있는, 캡사이신이 들어가 있는 물대포. 네. 이렇게 이걸 진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준비를 끝내놨어요. 그래서 이 사력이 되었건 캡사이신의 물대포가 되었건, 네. 저희가 분석하고 파악한 결과로는 상당히 무리한 법 적용, 무리한 진압이라는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고소고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저희 준비를 네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4.16 일주기 이후로 4월 18일 날 대단히 격렬했고, 그 일주일 뒤는 양측 간에 조금 4월 18일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특히 경찰이 비판 여론을 많이 감안해서 조금 태도가 수그러지는 하다가 5월 1일 민노총 집회에 이어진 집회에서는 다시 또 극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주말을 이용해서 이런 추모 집회와 문화제, 그다음에 진상규명 촉구 이런 것을 계속 하실 스케줄을 잡아놓고 계십니까? 일단 5월 다음 주부터는 주말에 특별한 일정을 아직 잡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네.
저희들이 이러한 일정들을 네.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계획 잡고 언제는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항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상황들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그때그때 갑자기 결정이 되면서 예. 뭐 집회가 되었건 행진이 되었건 문화제가 되었건 이제 진행을 해왔죠. 예, 예. 예, 뭐 당장 5월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을 잡아놓은 게 전혀 없습니다만, 네. 예, 이 5월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따라서 네. 또 저희들이 무엇을 할지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 모두 304분이 희생됐고 다들 저마다 형편과 사연이 다 제각각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세월호 희생된 가족 중에 한 분께서 그분이 안산 단원고인지 일반 승객인지는 일부러 밝히진 않았던데요. 해수부에 그 배상 및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제가 뉴스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4.16 가족협의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뭔가 필요가 급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배상, 보상 그 신청을 막고 있는 건 아니신 거죠? 막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저희 4.16 가족협의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은, 네. 그 신청을 하더라도, 네. 단체로 결정을 해서 함께 신청을 하기로 결의를 했고요. 아, 예, 예. 예, 그 과정 속에서 같이 협의하거나 협상을 할 내용이 있으면, 네. 그런 것도 역시 함께 행동을 하고 함께 결정을 하기로 결의를 이미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예. 막고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니고, 예, 예. 예, 그러한 그런 결의에 따라서 아직 저희 가족들은 네. 이제 신청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한간에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질문을 그렇게 드렸고요. 4.16, 그러니까 전체 총 304분의 희생자, 이제 그 중에는 뭐 한 가족이 있기도 하니까 가족 수로 따지면 좀 작아지겠지만, 현재 4.16 사단법인 4.16 가족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네네. 그런 분들이 몇 분쯤 됩니까? 몇 가족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인원은 좀 무의미하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희생자의 가족이 한 명인 집도 있고 10명인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회원 수는 좀 무의미하고요. 예. 희생자나 그 피해자. 네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탑승자 기준이죠. 그렇죠. 탑승자 기준으로 해서 그 가정수로 따지면 네. 지금 현재 약 370가정 정도가 저희 가족협의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370 가족이요? 예. 그러면 협의회에 들어오지 않은 가족은 대략 몇 가족? 한 100가정 정도라고 보면 될 거고요. 네. 예, 여기에는 이제 희생자뿐만이 아니고 생존자, 화물피 이제 다 포함했어요. 네. 탑승자가 476명이었으니까요. 그랬죠. 탑승자가요. 네네. 예, 탑승자가 476명이었고 304명이 희생이 되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거의 희생자 같은 경우에는 인천 쪽에 일반 희생자 가족 한 20여 가정 빼놓고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예, 이제 주로 생존하신 분들이 일반인 생존자들이 이제 거의 활동 자체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일반인 희생자들에서도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일부 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것을 아마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누가 신청하셨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예. 알려주질 않아요. 네네. 해수부에서 일부러 그걸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한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한다면 4.16 사단법인 4.16 가족협의회에는 희생자 가족 중에서는 약 20여 가족을 빼고는 다 들어와 계시고 배상 보상은 모두 같이 하기로 결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배보상과 관련해서 개별적 행동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경찰의 차벽과 강제 진압, 물리력의 과다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탄과 함께 법적 고소고발 이것도 고려하고 계시고 향후 준비된 스케줄된 확정되고 고지된 집회는 없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다시 추모 모임이나 시위 집회는 열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정부가 잘하면 조용할 거고. 예. 5월 1일 그 연설을 보니까 왜 유경근 위원장께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가 아주 쉬운 말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된 걸 보면서 세월호 사태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 현주소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지하고 계시는 평정심에 대해서 한번 격정적으로 토로하시는 글과 말씀도 본 적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게시판에도 유경근 위원장님께 미안하다, 지지한다, 건강 조심하시라 이런 진정성 있는 글들이 넘치고 있는데요. 그런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일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이는 인원수가 조금 예전 맞지 못하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그러시진 말고요. 건강 특히 유념하시고. 네. 일각에서 유경근을 내년 4월에 안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대변해야 한다. 아니, 이런 얘기도 봤어요. 꼭 웃을 일은 아니시라고 보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을 알겠습니다. 네네. 더 다른 쪽에서 이 가족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아니,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오해받을까봐도 일부러 말씀을 드렸고요. 예은이는, 우리 유경근 위원장은 예은이를 잃으셨지만, 예은이는 우리 모두의 딸이 됐습니다. 비단 예은이뿐이 아니고, 304분은 모두 우리 가슴 속에 하나하나 다시 소생하고 있으니까, 참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3등 국민의 오명을 벗도록 같이 하십시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바로 정가 산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양정대 차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유경근 위원장께 방금 인터뷰 도중에 힘내시라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또 건강하시라 응원 보냅니다. 이런 말들 많이 주신 분들 일일이 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뜻은 함께 전했습니다. 저희의 염원이 염려가 전해졌으리라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네,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나요? 여보세요? 양 차장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네. 잘 쉬셨고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자, 바로 들어갑시다. 한 7분 네네.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재보선 패배 이후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새정년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중질환으로 막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패인 분석은 화끈하게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분열 양상으로 가는 거 조금 좀 그렇죠? 기자들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오늘 지금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난번에 이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네.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의 표명이 반려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그런데 본인은 뭐 여전히 사퇴할 뜻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실 뭐 지금으로 보면, 최고위원 중에서는 뭐 가장 많은 득표로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이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이제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고, 사퇴가 아니라면 최소한 친노는 뭐 역할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걸 분명히 밝혀라. 이번 재보궐선거는 친노 패권주의의 패배다.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었는데요. 사실 뭐 그동안 이제 개별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 사퇴 요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당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사실 이 이른바 비노 진영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좀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랬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에 대해서 당내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이 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김태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을 한 건데요. 굉장히 좀 많은 아마 야당 지지자들 분들은 이제 답답해 하실 텐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이 당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몇 번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했듯이, 사실 새누리당에는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없는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당의 운영 과정에서는 이 당 지도부의 지도력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당의 승리, 그러니까 개파의 승리가 아니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 한 몸이 되는 이런 것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정말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큰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예. 사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이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지적만큼이나 이 동등하게 최소한 동등한 수준에서라도 논의가 돼야 사실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패배 책임 이 문제에 대한 좀 정확한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오늘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당내에서 그러니까 김종현 최고위원이 사실 이 광주 서울 선거의 총 책임자였고 실질적으로는 책임자였고 예, 그랬더군요. 그런데 도대체 뭘 했냐? 예. 당신은 뭘 했길래 그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하는 거냐? 이런 말할 자격이 있냐?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 뽑아놨으면 네. 당 지도부가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한 몸이 돼서 최소한 자신의 역할들을 하고 당 지도부의 평상시에도 당 지도부의 지도력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 이런 것들 없이 마치 소닥보든 남일처럼 대해놓고 막판에 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 비판의 목소리는 가장 크게 내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친노든 비노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이 적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친노든 비노든 좀 새겨듣고 좀 뭐랄까 그 정말 철저한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은 아주 일반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예. 그것이 좀 같이 맞물려야 그래야 이 문재인 대표가 상평 인사를 해놓고 실제 운영은 상평으로 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탕평 인사처럼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탕평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명백히 점검 그리고 필요하다면 반성과 함께 진짜 그런 건 반드시 지적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탕평 인사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전략 단위를 전략 단위나 사무총장 이런 단위를 친노 인사가 아닌 사람으로 배치한 것 이거는 사실 뭐 굉장한 타격이죠. 사실 타격이었는데. 그렇죠. 거기까지는 그랬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기자들과 이번 재보선 패배 이후에 만나서 한 얘기가 이 자리는 아무래도 대표의 측근이 오는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실제 운영은 전혀 탕평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진짜로 필요하고 그런데 그 지적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그 자기 반성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노에서 친노 채권을 얘기를 하려면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그럼 너나 잘하지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없을 만큼 자기 역할과 이런 것들이 충분했을 때 그런 지적도 힘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친노든 비노든 다 공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2012년 이후로 아니 2007년 이후로 계속 져왔기 때문에 선거 한번 지고 물러나고 당 내분 그래서 비대위 만들고 또 내분 또 패배 또 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전통적 지지층마저도 이제는 염증을 느끼고 무력감에 빠져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문재인 대표가 진짜로 리더임을 보여주려면 이때가 기회일 수도 있는데 자꾸만 호소만 해서는 이제는 그 역치가 올라가 버려가지고 잘 말이 통하지 않을 국면에 와 있으니까 확실히 재건축을 하겠다면은 뭔가를 부셔놓기라도 하고서 뭘 하자 이래야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노 진영은 그렇고 이제 친노 진영 같은 경우도 좀 실제 문제가 심각한 대목들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 재보궐선거 중간에 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의 내용을 사실 기자회견 할 때까지 전략단위조차도 아무도 몰랐다. 공식 라인에서는. 뭐 당 지도부 사이에 전혀 상의도 없었다. 또 패배 이튿날 원내대책회의에 문재인 대표가 참석을 해서 하는 얘기, 그 얘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 내에서 전혀 공감대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광주에 낙선 인재차 내려가는 것도
이 당 지도부 내에서 충분한 교감 없이 단행됐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문재인 대표가 본인의 판단과 당 대표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움직이는 것 자체는 뭐 크게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지만 당 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면 사실 정치적인 그 최소한의 조치 뭐 이런 것들은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비판과 지적은 충분히 나올 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친노와 비노 모두가 서로를 소다포듯하면서 경원시하는 그런 기본적인 패턴이 반복이 되면 누가 당대표가 되든 누가 선거를 이끌든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건 뭐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새겨듣고 모든 새정년 지지자들이 함께 생각해볼 문제를 제안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고요. 5월 4일 이강윤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월 6일 날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